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가득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박현철이고요.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IBP 오인표 간사입니다. IBP 박예찬입니다. 정은함 김유미입니다. 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4명의 독서가가 정성껏 책을 고르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이제 저희가 처음 녹음이고요. 또 저는 2회 방송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됐는데, 지난번 2번에는 게스트가 오셨었고 오랜만에 오리지널 멤버들 4명 같이 만났습니다. 다들 좀 부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이 어떠신지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근데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팟캐스트 쉬셨잖아요. 2회. 네. 국민일보 김지현 기자님이랑 팟캐스트를 촬영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쉬기 전에 한 거야. 쉬기 전에. 이거 굉장히 이거 딱 짚고 넘어가야 된다. 팟캐스트를 왜 쉬었는가? 네. 그는 왜 쉬었고 국민일보 김지방 기자 왜 이렇게 재밌게 떠들었는가? 재미없었어 그거. 한번 보세요. 재밌지 않았습니다. 네. 덜 웃겼어요. 덜 웃겼어. 네, 그거는 굉장히 진지했고, 네. 여기는 그때 제가 네, 저희 단체 총회 때문에 감사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이제 감사님과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네, 불가피하게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막 그때 저희 기획 카톡방에서 게스트를 데리고 오면 한번 빠질 수 있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했었는데, 네, 제가 바로 빠지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좀 약간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쉴 수 있는가, 안식에 대한 그 팟캐스트를 하실 때 조짐이 좀 보였는데, 난 정말로 쉬고 싶은 줄 알았지. 다른 데 가서 팟캐스트를 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에요. 네. 그 팟캐스트는 급하게 불려가서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김지환 기자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또 다른 일들은 없으셨나요? 저희 IBP는 직원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와가지고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수목금이고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틀 전까지 이틀 전이 아니라 3일 전이죠. 제주도에 있었고 잘 쉬다가 왔는데 다시 일하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IBP는 매년 가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뭐 직원 뭐랄까 그 워크숍도 아니고 정말로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가서 놀기만 하죠. 일 얘기는 안 하고. 네, 전혀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직원끼리 가면 좋나? 이제 뭐 안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뭐. 네. 그 의문은 뭐예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은? 저람도 막 그렇게 1박 워크샵 뭐 이런 거 하다가 저희는 안 하거든요. 그냥 당일치기 한나절 놀러 가기 정도? 그게 딱 좋다 저희는 생각했는데, IBP는 2박 3일씩 가서 매년 그 공지를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선교단체 기반의 그 약간 관계의 돈독함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선교단체 사람들이 뭐 어디 MT 간 것처럼 잘 이제 관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IBP가 일할 때 되게 서로 이제 되게 분리되어서 일하고, 또 이제 뭔가 사람 사는 냄새 좀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여행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일할 때 서로 좀 얼굴 붉혔던 것들 좀 해소하고 또 다시 또 일하기 위한 멤버십을 좀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그 여행 갔다 와서 토요일에 또 IBP는 교회의 향기? 부활의 향기였나요? 교회 시간, 교회 향기. 네. 그 행사를 했는데요. 네. 교회 시간 교회 향기인가요? 네. 아닌가요? 부활이 뭔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부활 뭐 들어갔는데?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 출간 기념으로 한 조양 클래스. 네, 부활의 향기 조양 클래스 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오셔서 행사했을 때 저희가 막 긴장했거든요. 이게 저희도 처음 하는 행사고 또 이게 막 책이 드러나는 행사라기보다 이제 뭔가 이 그냥 클래스가 좀 드러나는 거라서 이게 좀 연결이 될까 싶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을 때의 그 향기가 있어요. 모략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죽음을 아우르는 그런 여러 향기들을 이제 직접 맡아봤고 그 진짜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략 같은 건 우리가 막 어떤 이렇게 치약에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제 그리스에서 사는 치약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보스웰리아라고 유향 이런 거 뭐 영양제로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게 향기를 맡으니까 다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혹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의 공간을 채우는 향기였겠구나라고 하는 걸 상상하면서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계신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했고 또 그 부활절 향수를 직접 만들어 갔거든요. 또 선물도 받으시고 네 아주 즐거웠죠. 네 부활절 행사로 뭐 어떻게 보면 무슨 상관이 있지 싶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광고 보면서 했습니다. 저희 청월함에서도 부활을 보내고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유미관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청월함은 그 벌써 한 3년 됐나요? 사순절마다 채식순례를 하고 있고 그 사순절이 끝나는 그때에 맞춰서 또 오프라인 행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생추어리, 소 생추어리에 다녀왔습니다. 생추어리는 한국어로 하면 보금자리라고 많이 번역이 되고 그 소들의 요양원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축으로 길러지는 또 소들을 구출해서 소들이 정말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늙어서 죽을 수 있게 그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방문하고 거기 있는 소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소가 무지 커요. 소 보셨어요? 아니 사진 봤는데 못 진짜 본것 같아요. 크더라고요. 네. 그 도축이 되는 소들은 보통 2살이 된 소를 도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길러지고 뭐 도축이 되는 건 어린이 소인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소들은 청소년 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익히 만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란 상태의 소고 그래서 만났을 때 공룡을 만난 것 같았어요. 진짜 커서.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뭐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따뜻하고 당연히 따뜻하겠죠.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 콧김을 맡았을 때 그 손의 감각이나 그 소를 안았을 때에 느껴지는 감각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현채환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도 그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그 감정이 엄청 크다. 네. 그래서 엄청 커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좀 놀라운. 저도 어릴 때 소를 본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큰가 싶고 뿔도 엄청 길고 약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는 뿔이 있어도 되게 짧은데 그 소들은 뿔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뿔도 엄청 길고 멋지고 공장식 그 사육을 하면 소의 뿔들을 다 자르고 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조치를 한대요. 서로 상처가 내면 네, 맞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애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있는 거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뿔을 치기도 하고 이래서 뿔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르고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살고 있는 소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생긴 대로 본인이 갖고 있던 뿔이 생긴 대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들은 뿔이 하늘로 막 높이 치솟아 있는 소도 있고 뭐 아래로 내려가 있는 소도 있고 다 생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다. 청월함과 IBP 재밌는 일들 계속 하고 있고요.
북페어 얘기도 할까요? 북페어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고 있고요. 뭐 지금 벌써 행사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앰베서더 모집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 저희가 그 도서관 자랑이라고 우리 교회 도서관 자랑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도서관을 자랑하시면 저희가 아주 큰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박해찬 강사의 글쓰기 특강이 있고요. 네, 봤어요. 또 하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강의랑 그다음에 저희 팟캐스트가 오픈 라이브를 합니다. 네, 그것도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지금 유명한 사람 놀랬어. 몰라요? 공유 안 됐어요? 네. 네. 그때 돼서 떠들라 그러면 떠들면 돼요. 네. 아니 출연은 아마 두 분만 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뒤에 빠져 있어요. 방송. 그럼 뭐. 네. 네, 아무튼 5월 말이죠. 5월 22일 날 저녁에 저희 라이브가 있고요. 5월 23일 날 이렇게 2일, 22일, 23일 이렇게 양일간 저희 IBP 공간에서 북페어를 진행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와 또 IBP 청어람 이야기들 저희 근황들 잠깐 얘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책을 펼쳐볼 주제는 과연 평화는 어떻게 올까로 잡아봤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뉴스피드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뜨는 뉴스는 무엇인가요? 제 뉴스피드에는 몇 달째 멈추지 않는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보다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폭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슬프고 비참한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힘과 무력으로 지키는 현실의 평화와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이상적인 평화 사이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과 함께 이 지독한 폭력의 시대를 통과할 평화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이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새로운 평화의 길을 발견하길 기대하며 오늘의 서가문을 열어봅니다. 우리 여는 질문으로 이제 평화와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내가 가장 평화롭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내가 평화가 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저희 집에서 물을 끓여 마시거든요. 물을 끓여서 보리차를 만들어 먹는데 델몬트 병 유리병에 보리차를 그거 아직도 있어요? 네,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근데 바쁘면 그걸 못 하는 거죠. 물을 끓이고 보리차를 끓이고 하는 걸. 그래서 냉장고에 보리차가 없으면 평화가 깨진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내가 나를 혹은 내가 우리 집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구나의 약간 척도? 그러니까 저희 집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몇 병 쟁여놔요? 보통 3병? 네. 그 정도면 아주 든든하고 평화로운. 그렇죠. 든든하죠. 그러면. 물 끓여 먹는 집 진짜 요즘 많이 없는데. 그죠. 다 정수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물이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을 잘 안 먹는데 그러면 물을 대체할 수 있는 차들이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희 집이 선택한 건 약간 클래식 보리차. 저는 이게 보통 그 없어져야 알게 되는 그러니까 건강도 이제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플 때 건강을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도 없어지면 이제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게 좀 저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군대에 있을 때가 평화를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 군대요? 네,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길지만 뭐 추리면 이제 훈련소 갔을 때 막
되게 그 바깥이 그립잖아요. 그러면서 막 생각 들었던 게 입대하기 한 며칠 전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었는데 혼자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돈을 내고 문화를 향유하고 공간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근데 뭐 평상시였으면 그랬지 않았을 텐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어떤 일상적인 행위더라도 그게 뭔가 평화처럼 뭔가 이룰 수 없는 되게 이데아랄까 천국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본격적인 책 소개, 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하겠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이라는 책 제목에 평화신학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 있는 책입니다. 존 리처드 버크홀더, 바바라 냉채요? 바바라 냉면이요? 바버라 넬슨 깅그리치라는 두 분이 엮으셨고 김성한 옮김 그리고 생각 비행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메노나이트 평화신학이라는 제목처럼 이제 메노나이트 교단, 메노나이트 교파에서 평화신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평화신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써놓은 책인데요. 메노나이트는 종교개혁사에서 말하자면 소위 급진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전통을 따르는 그런 작은 교파죠. 그리고 메노나이트 교회는 뭐 대부분의 아나베프티스트 교파가 그렇듯이 평화를 교회 이상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추구하는 교회 자체를 평화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교파입니다. 이 책은 메노나이트 안에 있는 평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정리해서 담은 책인데 한국어로는 이제 지난달에 번역돼서 출간된 따끈한 책이지만 원서는 이게 초판이 91년에 나온 책이라고 해요. 이 안에 보면 10가지 입장이 제시가 돼 있어요. 메노나이트 교단 안에도 평화에 대한 10가지 입장이 있다는 건데 각각 다른 형식으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역사적 무저항, 문화참여적 평화주의, 뭐 사회적 책임, 급진적 평화주의, 현실주의적 평화주의, 해방 평화주의 등 뭐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10명의 이제 그 대표자들이 서술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부터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로 모였으면서도 그 안에 이 평화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다양한 입장들이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고 생각과 실천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그 10가지 입장들은 쭉 저희가 살펴보면 배우는 점들이 있을 텐데 이 책의 마지막에 이제 보론,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이 10가지 흐름들을 다시 이제 평화신학의 네 물결이라는 용어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물결은 그러니까 이 네 물결로 정리한 이 4가지 물결은 다중 초점 렌즈를 제공하며 평화의 길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폭력에 대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양한 대응 방안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각축하면서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가 폭력과 전쟁의 현실 앞에서 섰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정당 전쟁론이 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악한 어떤 세력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정당하게 전쟁을 수행한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현실론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다양한 물결과 다양한 스펙트럼, 평화에 대한 다양한 갈망들을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안에 좀 메말라버린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좀 섬세하게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고른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기독교와 평화주의, 평화신학에 대한 입문서라든지 평화신학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책이라면 다른 책들도 있겠지만 이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거는
이제 번역자가 김성한 지금 그 MCC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라는 MCC의 그 동북아 대표로 섬기고 계신 분이신데 김성한 대표님이 서문에 보면 이제 자기가 이 책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김성한 대표님이 처음으로 집필한 책이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이라고 그 IBP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게 이제 메노나이트 신학의 거장이고 평화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하워드 요더의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더가 이런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성적 폭력을 저질렀고 교단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공론화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숨겨왔고 피해자들을 억눌러 왔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결국은 사후에 그게 요더의 사후에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쓴 책이 이제 김성한 대표님의 첫 책인데 김성한 대표님이 그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요더의 정치학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를 중심으로 한 평화교회 전통과 거기에서 형성된 평화신학들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이 책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스스로 자기 교파의 치부를 드러내고 또 평화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쳐야 될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정적 언어로 첫 책을 쓴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이 책을 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과 긍정을 동시에 응시하는 그 시도 사이에 이 평화를 향한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 서문을 보면서 들었고 그런 점에서 이 김성한 대표님의 시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또 부정과 긍정 사이를 우리가 응시하고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험난한 이상이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뭐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이 전쟁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당 전쟁론에 대한 생각이나 이 국가 간의 급진적 평화, 완전한 평화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굉장히 이 팟캐스트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큰 질문이기는 한데, 네, 뭐 급진 평화론에 대한 생각이나 뭐 경험들, 네,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SNS의 트위터 X라고 불리는 그 SNS가 되게 재밌어졌는데 그 재밌어진 게 자동 번역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화자로서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트위터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뭔가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헌법 시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깝게 그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뭐 저기 스페인에 그 점심에 뭐 먹지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까지 가깝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소시민의 사사로운 하루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깝게 듣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죠. 제가 영어권의 화자였더라면 뭐 이미 하고 있었을 경험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 화자로서는 되게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것은. 그리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국가들 사이에서 급진적 평화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왜 트위터 한 지난 일주일간의 트위터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점심
걱정을 들을 수 있는 건 급진적 평화와 조금 가까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동막골에 대한 생각도 바로 떠올랐거든요. 그 사실 급진적인 평화는 책상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마이크 앞에 선 지도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급진적 평화가 가능할까?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믿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될지 말지 뭐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마는지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쩌의 생각들이 있어야 이제 뭔가 변화, 조금은 나아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데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평화를 얘기하면서 평화나 뭐 정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완전한 평화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거, 이거 우리가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그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의 어떤 상대적인 평화를 깬다고 해야 될지, 어떤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나아가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안주하지 않게 하는 어떤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싶고, 그런 맥락에서 누가 얘기했죠? 간디인가요? 그 평화는 없다, 평화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를.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네. 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적어오세요. 네? 적어오세요. 아무튼 이제 그 과정과 어떤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되는 것이다. 어떤 우리가 순간이동처럼 평화로 쑥 간다든지 평화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게 또 평화이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평화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고 윤택한 삶의 평화를 이뤘을 때 거기 남은 잉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방식,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란을 일으켜야 평화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을 좀 내려놓고 포기해야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않아야 평화로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노나이트 집단들 중에 뭐 아미시 공동체 같이 이동을 할 때 빠르게 이동하는 평화를 누리기보다 마차로 수레로 천천히 그냥 이동하는 것에 불편함을, 그래서 그 평화롭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그냥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화가 평화를 망치는 그런 굴레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무엇을 평화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임평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풍요로운 상태가 이꼴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평화라고 부를 것인가, 누구의 평화를 평화라고 부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망의 크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상상력의 크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평화를 원하는가 했을 때, 진짜 평화를 알고 그 진짜 평화를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진짜 평화를 바라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다가 뭐 이제 써가지고 막 이스라엘에서도 막 외무부에서 항의를 하고 했다 그러고, 막 정치권에서 뭐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상상력은 지금 얘기한 어떤 풍요와 우리나라의 이익, 그런 이익 계산, 그런 거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더 큰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보리차를 물병에 잘 채워놓고 그냥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마음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거를 폭격과 미사일과 이런 현실 속에서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조금 더 평화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미사일 버튼을 누를 때,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냉장고 안에 보리차, 그리고 이 미사일이 가서 다 깨뜨릴 그 보리차 병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상상력이 우리한테 있다면 좀 다른 평화가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그 트위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그 올라온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의 그 영상에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지금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출국해 있는 해초 활동가, 그 가자로 가는 항해를 하려고 출국해 있는 해초 활동가의 여권을 취소시키고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좁고 작다. 어떤 면에서는 급진적 평화라는 게 우리가 평화를 더 크게 또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뭐 하니까 막 팟캐스트에서 대통령 얘기한 거 처음 아닌가요? 대통령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송을 해봐야 알죠. 네, 네, 뭐 잡혀가지는 않겠죠. 네, 뭐 아무튼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네, 평화 신학, 메노나이트 평화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혹시 정해진 게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에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다음 책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라는 책이고, 정은정 선생님의 책입니다. 한티제에서 나왔어요. 정은정 선생님은 농촌사회학 연구자라는 조금은 생소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토마토 아니고 도마도집 딸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농촌의 현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 농촌에서 사회학 연구를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음식 이야기, 밥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식에 담겨 있는 수많은 노동, 이 밥상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어쨌든 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낸 에세이집입니다. 오늘 주제를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밥을 잘 먹고 다니냐 하는 안부 인사였어요. 저에게 평화는 아마도 밥과 좀 관련이 있나 봐요. 아까 막 보리차 얘기도 하고 물과 밥과 그러게 말이에요. 왜 성서에서도 밥을 먹는 행위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아침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에게도 평화와 밥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떠올렸고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냐면 소년원의 급식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소년원의 급식도 학교 급식이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 교정시설에서도 당연히 밥은 먹고 살겠죠. 그리고 교정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감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일상 언어에서는 뭐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정시설, 교도소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근데 그 말에 담긴 뜻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나올 것을 염두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민이라는 생각이 그 언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밥상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소년원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교정시설에 있는 청소년들은 언젠가는 다시 우리 사회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쉽게 약간 저희들을 먹일 밥도 아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조금 재고해보자,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 글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밥상들에 대해서 담겨 있는 책이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풍요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는 형편에 따라 너무 차이 나지 않게 그럭저럭 골고루 갖춘 밥상을 함께 받는 세상을 위해서, 또 차갑고 서러운 타인의 밥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뭐 맛집을 투어하고 또 미식을 되게 좋아하는 사회에서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를 닮은 밥상은 그런 딱 한 입의 기쁨이라기보다는 골고루 갖춘, 형편에 따라 너무 차이 나지 않는 그냥 그럭저럭한 그런 밥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흑백 요리사를 기점으로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게 무슨 맛일까? 도통 상상이 잘 안 가서. 근데 그런 것을 뭔가 궁금해하고 먹어보고 싶고 하는 그 마음까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책을 떠올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년원의 밥상뿐만 아니라 그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에 있고, 그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이야기도 있고, 급식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아주 우리 사회에 밥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밥을 그 쌀을 만드는 사람들, 뭐 음식의 식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골고루 잘 담겨져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요즘 여러분들은 밥을 잘 먹고 다니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음하는 시간은 오전 시간이니까 아침들은 잘 챙겨 드시고 오셨는지, 근래에 든든히 드셨던 밥상은 어떤 밥상이었는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여행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가만히 이제 차 타고 있으면 이제 내려라 하면 밥 먹고 다시 타고 식도락 여행을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죠. 거의 뭐 패키지처럼 가는데, 그 중에서 저기 보말 칼국수라는 그 제주 로컬 음식이겠죠? 저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지방 음식이라고 해야 될,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있는 음식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다양한 지역에, 또는 심지어 너무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다 이제 밀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송과 운송과, 하여튼 이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도 어떤, 뭐랄까요, 조금 더 평화로운 식사는 무엇일까, 조금 더 뭔가 정의로운이라고 하면 너무 큰 말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떤 나와 주변 환경과 자연과 사람들을 생각하는 식사는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연동돼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한 남성들은 식사를 잘 챙겨 먹는다는 건 가정의 평화를 깨는 일이에요.
뭐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잖아. 그렇다는 할 말은 없는데 난 내가 잘 차려 먹어야 가정의 평화가. 아니 근데 잘 차려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게 막 흔적이 남으면 안 되죠. 이게 예를 들면 설거지거리를 만든다던가. 그래서 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집에서 그 밥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하냐? 삼시세끼라고 한다. 이 새끼 저 새끼 할 때 그 삼시세끼. 그러니까 결국엔 그 저 책의 제목이 주는 그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를 잘 묻고 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었다는 것보다 누군가가 잘 먹는지를 더 뭔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평화를 만드는 중요한 어떤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가끔 몇 끼를 좀 삼가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아니 몇 끼를 직접 해 먹어요. 직접 해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거지까지 다 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많이 깨뜨리는 편인데. 그리고 사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애 밥 안 차려주고 일찍 나와가지고 네 오늘 아침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는데 네 밥 차려 먹으면서 평화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제가 지금 4년째 채식 지향을 하면서 이제 가급적 육식을 삼가고 이제 수산물만 섭취하는 그런 페스코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아람에서 사순절마다 이제 한 끼 채식을 실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되면 밥상을 그 찍어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인증을 해야 되니까 밥상 사진을 계속 찍게 되고 밥상 사진을 찍으면 이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지 검열도 좀 하게 되고 내 스스로에게 이게 뭐랄까요? 괜찮은 식단인지 내가 잘 챙겨 먹고 있는지를 자꾸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힘들고 피곤하기도 한데 근데 되게 의미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찍으면서 많이 해요. 이제 사순절 끝나고 이제 한 열흘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제 사진을 안 찍게 되면서 계속 사진 찍는 연습을 저는 이제 뭐 요즘은 뭐 밥 먹을 때 사진 찍는 게 되게 에티켓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사진 찍는 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유미 간사의 얼굴 갑자기 이렇게 에티켓까지야? 뭐, 기다려주는 건 에티켓일 수 있지. 네. 근데 어쨌든 자기가 먹고 있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내가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식탁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존재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다니냐고 남들에게 물어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채식 실천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밥만 얻어먹는 남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맞아. 밥 잘 해먹고 설거지도 잘하는 남편입니다. 약속 이렇게 기억해주기. 굉장히 수상하네요. 그 듣고 있는 아들의 반응을 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했던 묵상 중에 그 악마가 왜 예수한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이 책과 연관이 되면서 빵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잊어버리라는 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음식이 내 식탁까지 오기에 아까 예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과정에는 그 밀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햇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농부의 그 땀도 있을 거고 제빵사의 야무진 손도 있을 거고 그 여러 손길들 애정들이 있은 후에 빵이 이 식탁 위에 오르는 건데 우리는 되게 자주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나지 않나 이 빵이 어떻게 이 식탁에 오르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나, 하루를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점심 먹을 건데 맛있는 든든한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민 토킹이라는 책이고요. 소설입니다. 미리엄 테이브스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책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 공교롭게도 메노나이트 이야기인데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각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아침이 되면 일부 여성들이 뭔가 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몽롱하고 몸이 막 아프고 어떤 상처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해서 이게 조금 공론화가 되면서 알게 된 게 이제 약물을 통한 이제 밤에 공동체 남성들이 그 여성들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공동체에서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뒤로는 뭐 사실 우리에게도 좀 낯설지 않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반응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너 죄 때문에 그렇다랄지 아니면 그리스도 공동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서 평화를 되찾자랄지 그런 어떤 그 가해자에게 뭔가 정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이걸 빨리 수습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피해자의 남편 중에 한 명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 가해자에게 막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경찰서로 이제 가해자들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들이 뭐 별다른 뭐 처벌이나 이런 거 없이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인 소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끼리 남아서 이제 가해자들이 이제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아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요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이 뭐냐면 안건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제 이들을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용서하고 소위 말하는 공동체 회복에 우리가 이바지하겠다. 그 다음에 안 된다. 맞서 싸우자가 두 번째 아닙니다. 네, 이 범죄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게 그 오히려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인데 공동체를 떠나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규하고 싸우고 정의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그 어떤 평화 또는 우리의 공동체 연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떠나는 게 맞다. 이렇게 세 파로 갈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도 조금 이야기가 나왔지만 평화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을 통해서. 세 가지 안건도 어찌 보면 세 가지 평화에 대한 어떤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평화인가에 대한 각자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기독교에 좀 특수한 맥락이 들어가니까 좀 더 이게 복잡해진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용서, 사랑, 공동체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조금 더 이제 뭐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 물타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교리나 우리가 믿는 바가 더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좀 이렇게 직접 관찰할 수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스포일러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잠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떠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평화인가를 생각해봤을 때에 저기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문장을 읽는 걸로 답을 대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몸을 취약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집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돌봄 연대는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생존의 연대와 연결되는 정치적 투쟁이다. 반복되는 소수자들의 죽음 속에서 이들이 외치는 살아남지 않은 이야기는 급진적인 돌봄이자 연대의 장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되게 이들의 선택이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정체성 또는 몸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집단적인 어떤 돌봄과 연대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것, 그러므로 살아남는 것, 그것이 또 평화를 향한 또 몸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평화는 이제 조용하고 원만한 것이라는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미지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을 좀 해체할 수 있는 에피소드나 또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같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조용하고 원만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진짜 잘 해결돼서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조용하고 원만한 상태로 잘 돌아가지 못해서 그런 경험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평화를 깨트리고 잘못하고 막 폭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이 딱 멈추고 그냥 일상으로 싹 돌아가면 사실은 그게 평화인데 너네는 큰 전쟁을 겪었으니까 큰 폭력을 겪었으니까 이러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해야 돼. 이러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라고 하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그걸 깔끔하게 회복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을 딱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우리한테 너무 경험이 적지 않나. 피해자들한테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다 부담을 지우고 그 이후에 남는 상황들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남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 번 깨진 평화를 회복하는데 너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희망 같은 게 좀 있어요. 정말 깔끔하게 끝내고 정말 깔끔하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회복을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 정말 깔끔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도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 그 회복하는 과정은 죽음과 그 애도의 과정과 되게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유사하다고. 근데 그 애도는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뭔가 시끄럽고 불편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것들이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들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쏟아져 나오는 와중에 그냥 조금씩 평화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짠 하고 어떤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떤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짠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애도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깔끔하게 그 과정에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더 그러네요. 그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다른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좋겠는데 지금 그 위민 토크에 나온 그 사례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걸 어떻게 그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피해자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 부담을 피해자도 져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좀 고역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뭐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휴전이 되고 전쟁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시 그 군사 통치가 지속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은 이게 회복의 기간이라는 복구를 위한 기간이라는 미명하에 군인들이 계속 그 복구 과정을 주도하고 또 다른 나라가 주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피해자가 온전히 그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위민 토크에 나온 이야기처럼 할 수 있다면 깔끔하게 탈출하고 좀 단절되는 것들, 가해자나 그 이전 경험과 단절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서 온전히 피해자의 들의 그 피해 경험에 집중한 그런 애도와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정말 좀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조용하고 원만한 이미지는 사실 누군가의 고통에 의해서 평화를 수혜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평화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사람들은 사실은 그 고통을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여전히 평화롭지 못한 그들을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독교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롭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종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평화로움이 어떤 누군가의 불평화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좀 중요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 현철 관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고민을 해요. 떠나는 여성들이 이제 우리가 떠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뭐 아이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나 폭력이 또 연속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이게 여성들만 그러니까 피해자들만 이거를 감당하는 상황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평화라고 했을 때 평화학 이런 거 하면 처음부터 이제 평화는 조용한 게 아니다. 평화 시끌시끌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오늘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이 시끌시끌하다는 거를 또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피커를 크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좀 동반되어야만 이 평화에 대한 좀 조금은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차인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여러분들이 아주 거국적인 평화를 소개했다면 저는 이너피스 이너피스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폴 트루니가 썼고 IBP 출판사의 책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사랑하는 상담가 바로 폴 트루니의 대표작인 이 강자와 약자는 우리에게 굉장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트루니에를 좀 소개하면 트루니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서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술 중심의 의학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인간을 신체뿐 아니라 심리와 영적인 존재로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인격의학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그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 상담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 책에서 트루니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나누는 구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라는 틀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평화롭고 또 약한 사람이 불안한 생각을 하지만 강한 사람도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도 이미 무너졌다는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보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이 가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불안과 고립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트루니에는 자신의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이 악순환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그 고리를 끊는 길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그 길은 의외로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심리학과 신앙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이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패하고 흔들리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트루니에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루니에는 그것을 영적인 힘이라고 부르고 인간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고리를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또 평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책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강함이라는 환상 대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폴 트루니에 이분은요, 실제로 그 세계 1차 세계대전을 겪는 속에서 아마 국제 적십자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많은 약자들을 보살피신 분이고요. 요즘에 저희 IBP에서 이렇게 약간 심리에 관련된 책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좀 예전 책이거든요. 근데 폴 트루니 이 사람이 사실 그런 방식으로서 심리와 어떤 기독교의 영성과 엮어서 우리에게 좀 어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이 폴 트루니에가, 저는 폴 트루니의 그 모험으로 사는 인생만 기억나고 뭐 나머지 책도 몇 권 본 것 같은데 강자와 약자는 특별히 기억이 없는데, 사실은 인간 실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붙들어 주는 것 같긴 해요. 막 되게 강하다고 그럼 그 사람이 불안하지 않냐, 약자라고 또 뭐 강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으로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뭔가 그 기준점을 좀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기준점에서 우리가 뭔가 더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IBP에서 그런 물처럼 강하게나 뭐 그런 심리와 영성을 같이 다루는 책들을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이 강자와 약자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의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조금 구조적인 부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또 그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소위 목사님은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거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이걸 권력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식으로 부정해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이게 평화로운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면을 쓰지 않고 또 그 가면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면이 그냥 단순히 가리는 가면이 아니라 이렇게 부풀리는 어떤 그런 그 과잉시키는 그런 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사유해야 될 텐데 이제 권력에 대한 이해가 좀 피상적이고 뭐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고 이제 말씀해주신 이 강자와 약자의 내용 같은 부분도 좀 개인의 내면에 대한 부분이라면 또 이 사회적으로나 교회 같은 공동체적으로는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아이고. 강함이라는 환상이 있는데 내가 자주 쓰는 어떤 가면 무엇인가? 그 뭐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겠지만 그 소위 안다는 거 지식이 좀 계속 그 무기이자 또 약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말 있잖아요. 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메시지가 물론 기독교적으로 적용하기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내가 안다고 내가 이 진리를 발견했다. 또 내가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정말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나? 이것이 옳은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깊은 생각 없이 내가 자주 쓰는 가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상담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담사가 저한테 저의 말하기 습관 중에 재밌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라는 말이 되게 많다고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자각한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상담사가 웃기지 않아요.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면전에다. 네. 그렇게 교정해 한번 주는 거죠. 교정을 해주는 거죠. 행동을. 그러니까 너가 너가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을 진짜 웃기죠. 웃기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웃기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약간 나의 어떤 방어 기제? 나의 가면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좀 떠오르네요. 저는 뭐 비슷한 의미에서 웃는 거? 제가 약간 사실 학창 시절에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혼났는데 제가 당황하면 웃거든요. 약간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 제가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많이 맞았겠구나. 진짜 많이 맞았어요. 웃어가지고.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비슷하게 예찬 간사님 얘기해 주셨던 아까 안다는 거 지식 뭐 이런 거랑 유미 간사님 얘기한 거가 연결돼서 저한테는 발견되는 것 같은데 저도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폴 트루니에가 말하는 강함과 약함, 강자라는 어떤 의식은 아니지만 나는 이 현실의 복잡함을 다 이해하고 있고 저들의 어떤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정당 전쟁론을 얘기하는 그 논의를 다 파악하고 있고 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뭐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말을 삼키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말을 삼키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구도에서 강자가 누구고 약자가 누구고 그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약자의 경험을 강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평화의 관점에서는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약자이고 소수이면서도 오히려 다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침묵하고 또 그런 내 스스로 그런 여유를 갖고 있다고
가면을 쓴 경우들도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뭐 솔직하고 용감하게 그런 취약점과 불만을 드러내는 것들 그런 일들도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강자와 약자의 본문 중에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평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겪는 고통은 인간의 본성, 즉 두려움과 공격성이라는 자연적인 반응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간구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나눈 책들은 뭐 다양한 주제, 뭐 아주 국제적인 평화 또 평화 신학부터 밥은 먹고 다니냐는 아주 일상적인 질문까지 여러 주제를 다루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든 생각은 평화가 단번에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 그리고 작은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쌓아 올려가야 하는 과정임을 말해주고 있는 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정말 아래로부터의 평화, 약한 자들로부터의 평화, 희생과 사랑으로부터의 평화를 일구어 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선택과 실천으로 쌓아 올려가야 하는 과정으로서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서가에서 꺼내 소개한 책과 문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폭력의 현장마다 진정한 샬롬이 꽃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기독서가 클럽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